자, 행복한 자는 누구인가? 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이 제목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글쎄, 너무 쉽게 넘겨지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철학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행복에 대해 생각을 안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행불행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과연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쓴 걸 한번 읽어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또 제 아무리 인생을 깊이 있게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행복을 위한 방도를 제시한다는 건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겠습니다. 괜히 잘 사는 남의 인생에 개입에 들어가 간섭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에게 간섭받기 싫어하는 자가 남을 간섭하는 짓을 한다면 하는 일입니다. 예. 짓을 한다면 그것만큼 꼴상나온 일도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뭐 이렇게 현자라고 하는 인물들은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돕는다는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모르긴 해도 현자라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기는 이렇다 하는 정도지 반드시 이렇다 반드시 이러해야 한다 이런 말은 좀 잘 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더군다나 철학 공부를 했답시고 행복이란 말 앞에 진정한 행복 또는 뭐 참된 행복이라는 식으로 수식을 붙이게 되면 그래서 진정한 행복의 길 운운할라 치면 어차피 거짓말하는 꼴이 되고 말기에 더욱 좀 난처해진다 하겠습니다. 진정한 행복 운운하는 것은 제가 생각이 그렇습니다. 실현할 수도 따라갈 수도 없는 일을 제시하는 만큼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오늘 행복에 관해 말해야 하는 불행한 처지에 놓였다라고 하는 묘한 상황입니다. 많은 뛰어난 철학자들이 앞다투어 행복에 관해 이야기한 모양입니다. 가장 오래된 유명한 인물은 아리스토텔레스겠죠. 유다이모니아 해서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한글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욕망과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자연이 준 이성에 따라 물 흐르듯이 살아야 한다라고 말한 인물들도 있죠.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 어떻게든 쾌락을 지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찮은 데서 쾌락을 구하지 말고 고귀한 일에서 쾌락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 인물도 있습니다. 에피크로스, 흔히 쾌락주의, 쾌락주의자라고 하건 쾌락주의 학파라고 하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로 균형을 잃지 말고 자족할 수 있어야 하고 외부의 환경에 휘둘리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또 누구는 내면의 양심에 따라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넘어서서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 실현하는 데서 진정한 행복이 성립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칸트의 생각이 이러하다 하겠습니다. 칸트는 도덕적으로 사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도덕적으로 살면서 최선은 행복도 곁들여졌을 때 그게 가장 좋은 일이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도덕적으로 살다 보면
고통이 많이 따른다는 현실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누구는 인생은 어차피 이게 좀 뭔가 좀 잘못됐네요. 인생은 어차피 죽음을 향한 고통의 연속이기에 죽음으로입니다. 미안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고통의 연속이기에 의지의 힘을 최고도로 높여 이러한 고통을 벗어나서 평온함에 이를 수 있도록 하라고 권유한 것 같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아마도 이런 이야기 비슷한 걸 한글로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인생에 관한 이들의 주장을 부정한 권리도 없거니와 권한은 더더욱 없다 하겠습니다. 알고 보면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인생에 관한 그들 나름의 고백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에도 표현의 자유가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신의 생각을 고백한다든지 표현한다든지 하는 것은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표현으로서 나를 강압한다면 나로서도입니다. 나로서도 그냥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명색이 철학자들이 자기의 생각으로서 남을 강압하려 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철학자들은 좀 묘하게도 제 생각에는 좀 그런데요. 약간 냉소적인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꼭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고전적으로 생각해 보면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라고 하는 것도 만약에 소크라테스가 남을 강압하려 했다고 한다면 자기가 절대적인 진리를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진리에 따라 살지 않으면 불쌍한 인생의 꼴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뚜렷이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강압적인 설교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 알다시피 소크라테스는 그런 강압적인 설교를 하지 않았죠. 대화를 통해서 대화 상대자가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이 소크라테스의 어떤 반론이랄까 질문을 통해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성찰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작해야 철학자들이 도덕적인 이야기라든지 삶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할 때는 기껏해야 권유의 수준에 머물 것이고 그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뿐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고백적인 표현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협박과 공갈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그 표현은 제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폭력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최대한 지성을 끌어모아서 지성을 대동한 감정의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그러한 표현에 저항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 명색이 철학을 했으면 뭔가 좀 길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통상 할 수 있기는 합니다. 다른 철학자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그런 부분에 동의할 수도 없고 자신감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에 이제 행복한 자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을 붙였죠. 언뜻 해석하기에는 행복한 자는 이러이러한 자다라는 답을 내놓을 것으로 짐작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제목에는 행복한 자가 있으면 나서보라는 심보가 은근히 깔려 있습니다. 과연 누가 행복하겠는가? 누가 행복하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심보가 깔려 있는 겁니다.
워낙 많은 뛰어난 철학자들이 제시했으니 혹시 행복은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행복을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있을지 몰라도 자신이 행복하다고 내놓고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없지 않겠는가 싶기 때문입니다. 물론 행복지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국가별로 행복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했더니 그게 행복이 과연 어떤 뜻인가 궁금하긴 해요. 조금 바꾸면 그 행복이 아주 뭐 희열에 넘치는 그런 행복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인생은 참 살만한 일이다 라고, 우리말에 뭐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저성보다 낫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생각을 해서 그래도 인생이 참 살만한 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아마도 행복하다, 행복지수, 나는 행복하다에 동그라미를 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지수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우리가 흔히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하고 예수하고 붓다, 공자 이 네 사람이 어쩌다 모였다 칩시다. 그들이 대화를 나눈다 할 때 과연 행복에 관한 대화를 나눌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르긴 해도 행복을 주제로 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네 사람은. 뭐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뭐 물어보진 않았는데, 예. 행복하다 할 때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일종의 종교적인 어떤 바탕을 깔고 있는 거죠.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 받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복 받는다 그런단 말이죠. 복을 만든다라고 하지 않고 복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개념이 우리 동양에서 보자면, 앞에 이런 부수가 있죠. 이게 종교적인 제사하고 관계되는 부수거든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자말을 그대로 풀 수는 없지만, 종교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철학은 물론 여기에 뭐 예수나 붓다나 이런 사람들이 종교를 일으킨 사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예수가 기독교를 만든 건 전혀 아니고 기독교를 만든 자는 사도 바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붓다의 행적도 굳이 자기가 뭐 종교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이런 고통이 있기 마련 아니냐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괴로우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이러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워낙 모여서 그 이야기에 빨려들다 보니까 제자들이 그걸 잊지 못한다 해서 나름의 종교적인 형태를 띠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네 사람, 성인들이라고 흔히 일컫는 이 네 사람이 모여서 나는 정말 행복하다 이런 말을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소크라테스도 행복하다 이런 말은 안 했을까? 예수도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런 말을 했을 리가 없고, 제가 성경을 이제 읽은 지 너무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예전에는 좀 많이 읽었는데 행복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혹시 있을지도. 한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본 적은 없어요. 청소년들을 위한 영화지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만을 고려해 보면 이 말은 오히려 행복이 성적순임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얼마나 행복이 성적순이었으면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라고 이렇게 반항하듯이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 라는 한간의 말도 마치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역설적으로 역설하는 것 같고, 그래서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역설하는 것 같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 행복이란 말이 화두로 작동한다면 기실극은 방금 말한 성적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권력, 명예, 이른바 출세가 행복의 척도로 작동하고 있음을 일러준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 목적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줄다름을 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현실 속에서 과연 줄다름 사람들이 무엇을 향해서 줄다름 치는가,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아등바등 하는가 라고 하는 걸 잘 살펴보면 사람들이 무엇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걸 추정해 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이 행복은 쾌감으로 변한다 하겠습니다. 쾌감조차 없다고 한다면 누가 출세하고자 하겠습니까? 철학하는 인간들은 대체로 출세 못해가지고 철학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현실을 강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야기를 조금 돌려도 나는 행복한 자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거꾸로 그럼 행복이란 말이 왜 자꾸만 이른바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느냐 라고 할 적에 남을 보고서 하는 말인 것 같아요. 큰 병에 걸리면 건강한 사람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건강한 사람은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병에 걸린 사람이 보기에 건강한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고, 돈 많은 사람은 그다지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데 돈 없는 사람들이, 빈곤한 자들이 저렇게 돈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부도내고 도망다니는 자들이 있습니다. 빚쟁이를 피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빚을 다 청산하고 나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어쩌다가 재수가 없다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체포되어서 구속되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 바깥에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할 건데, 바깥에 다니는 사람은 행복하기는커녕 고통을 이고 걸어가고 고통의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기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이게 상대적인 어떤 나 스스로 행복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나의 결핍에 비추어서 그 결핍을 채우고 있는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말은 적극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우선 소극적인 거다라고 하는 거죠. 워낙 행복에 대해 생각을 안 해봐 놓으니까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참 힘들더라고요. 자, 현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잘못하면 솔직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거짓말하기 십상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건데요.
돈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거단 말이죠. 돈이 전부라고 생각을 은근히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라는 겁니다. 예. 다만 아주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오만하기 때문에 특히 철학한다는 이런 인간들은 오만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아마도 하지 싶습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돈이 전부가 아니지 않느냐 할 때에 돈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실은 찾기 쉽지 않거든요. 누구한테 뭐 물어보면 당신은 돈이 전부라고 생각합니까? 뭐 그렇다라고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데도 다른 사람은 돈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특히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철학자들의 착각입니다. 오만한 철학자들의 착각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적재적소에 잘 쓰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소중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원칙상 돈은 노동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이 뭐 갑자기 불로소득처럼 이래가지고 한 달에 뚝 떨어지는 돈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벌 수 있는 게 돈이잖아요. 다만 마르크스의 말에 따르면 그 돈을 소유하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유 이야기가 이게 이제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조금 정확하게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지만 네 통장에 돈이 쌓이면 쌓일수록 네 존재는 궁핍해진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랬는데 아무튼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제도이긴 하지만 그 사회적인 제도가 사실은 노동을 바탕으로 해서 노동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 그 노동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노동해서 만든 것과 다른 사람이 노동해서 만든 것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노동의 효율성을 높인다. 사회적인 분업에 따른 거죠. 그래서 돈을 함부로 욕을 할 일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또 여러분들 누가 뭐 돈을 함부로 욕을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라고 또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돈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들 좀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합니다. 권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 권력이 더 큰 문제다. 돈보다 훨씬 권력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돈을 자꾸만 모을까 쓰지 않고 돈에서 권력이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푸코의 말처럼 권력이라고 하는 게 꼭 정치적인 강력한 어떤 정치 제도 속에서의 권력의 행사 이 권력이 아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는 반드시 권력이 개입해 들어오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생각. 사르트르는 예를 들어서 도움을 준 자와 도움을 받은 자가 있다 할 때에 도움을 준 자가 권력을 갖기가 쉽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때는 좋았는데 도움을 받은 자가 도움을 준 자를 싫어한대요. 한편으로. 그래서 만나기를 싫어하고 도움을 준 자를. 왜냐하면 도움을 준 자를 만나면 왠지 자기가 권력관계에서 아래에 속하는 것 같은 좀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어떤 관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가 되긴 하겠습니다.
명예 문제도 큰 문제이긴 한데 해겔이 말한 인정투쟁 이게 명예하고 상당히 관계 있는 걸로 여겨집니다. 뭐 조금 응용을 하자면 해겔에서 인정투쟁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게 자유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에 끄달리는 자는 노예로 전락하기 십상이고 목숨을 내놓더라도 죽어도 좋아하는 식으로 자기 자유를 추구하는 자는 주인으로 주인의식으로 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사실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해겔은 노예는 주인의 노예가 아니라 자기 목숨의 노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현실이라면 그 현실 속에서 해겔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노예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 암암리의 노예의식에 사로잡히게 된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당뇨병이 있어가지고 자꾸만 목이 입이 말라서 당뇨병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야기를 그래서 조금 바꿔봅니다. 현실하고의 관계인데 위반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쾌감은 기분이 좋은 거죠. 조금 순화시켜 말하면 쾌감은 즐거움. 말하자면 쾌감은 조금 이야기를 바꾸면 근본적으로 날카로운 즐거움이다 이럴 수 있습니다. 쾌감이란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날카롭다라고 하는 데서 불안이 수반되는 것 아니냐라고 합니다. 날카롭다는 말 대신에 조금 말을 바꾸고 진하다. 진한 즐거움, 진한 어떤 기쁨 이래가지고 거기에 희열이라는 말까지 붙이게 되고 도치라는 말까지 이렇게 끌어들이게 되고 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그걸 수사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일상에서 보자면 대단히 날카로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랬을 때 이 날카롭다라고 하는 것이 은근히 불안을 수반한다. 예기치 않은 강도 높은 자극은 날카롭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칫 뭔가에 매혹되면 뭔가 매혹된다 할 때 또 쓸데없는 생각이 나는데 젊을 때는 좀 매혹되기도 하더니 나이 드니까 매혹되지가 않아요. 그 매혹되는 일이 없으니 이게 불행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매혹되는 일이 없으니 참 편안하기도 하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매혹될 일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쉬워하긴 합니다. 매혹된다라고 할 때에 그 나를 매혹되게 하는 그 무언가가 대단히 그 날카로운 어떤 강도 높은 자극으로 다가올 거다. 그럴 때에 암암리에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날카로운 자극은 몸이 민감하게 반응하게 합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는 집중적으로 에너지가 쓰입니다. 몸은 에너지의 고갈을 예감하고 자기 보존의 위험을 느낀다. 그래서 불안을 일으켜서 강도 높은 자극에 대해 경고등을 켜는 것이다.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불안하면 불안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강도 높은 자극 이건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쾌감을 심지어 더 없는 쾌감을 느끼고자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런 쾌감의 기회가 올까봐 두려워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기어코 이렇게 살다가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게 되고 심지어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갈렸고 태어났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한단 말이죠.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뭔가가 있을 것 같고 뭔가 강렬한 시간이 나에게 도래할 것 같다라고 하는 뭔가가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자기의 존재를 혹은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 걸게 되면 낭만주의가 나옵니다.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상징 중에 하나가 파란 꽃입니다. 파란 꽃을 찾아서 이렇게 헤맨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파란 꽃을 만나면 온 우주와 합일하게 될 것이고 나의 존재가 그 속에서 용해돼도 좋다. 녹아버려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 녹아버림을 이렇게 흔쾌히 받아들이려고 한다. 이게 이제 낭만주의인데 이 파란 꽃에 관한 이야기는 유명한 시인 노발리스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뭔가 강렬한 뭐가 오겠지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극적인 사건이 들이닥칠까 봐 두려워한다 이겁니다. 죽음이 함께 수반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극적인 사건은 죽음과 함께 다가온다라고 하는 걸 예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죽음이 무슨 생물학적인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칫 잘못하면 자살을 하기도 하는 거니까. 그러나 현실에서의 죽음인 거죠. 쾌감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는 계기가 현실입니다. 출세에서 오는 쾌감은 현실이 충분히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날카롭지도 않고 그래서 두렵지도 않습니다. 부를 통해서건 권력을 통해서건 명예를 통해서건 출세의 쾌감은 타인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데서 오는 쾌감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배타적이다 하겠습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죽으라고 노력하는 데서 긴장이 쌓입니다. 그 긴장의 강도가 나름 출세성을 확인하는 순간 드디어 내가 도달했구나 달성했구나 하는 순간에 이완 상태로 싹 바뀝니다. 그래서 긴장이 이완으로 바뀔 때 그때 쾌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이다. 쾌감은 묘하게도 몸을 중심으로 해서 보자면 이완 상태에서 쾌감이 온다. 그때 이완은 뭐냐? 자신을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상태, 자아의 고집을 벗어나게 되는 상태. 그래서 확 풀려버리는 상태에서 오는 거기에서 쾌감이 온다. 하지만 그 쾌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죽으라고 노력해서 원하는 지위에 오른 뒤에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그 지위가 당연한 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죽으라고 노력해서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 사법고시에 합격해가지고 이제 연수원에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남들이 대단하다 그러고 이렇게 할 때 처음에는 자기 노력이 달성됐기 때문에 쾌감이 오지만 조금 지나면 당연한 걸로 여겨지면서 그다지 특별히 쾌감을 느낄 이유가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지위에 올라서기 위해서 부정하고 배제했던 다른 욕망들, 특히 현실에서 뭔가를 성취하려면 다른 욕망들을 다 끊어버리고 억압하고 누르고 부정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나머지 자기가 그러기 위해서 부정하고 배제했던 자기의 다른 욕망들이 들고 일어난다. 그때.
그래서 이제 그런 배제된 문욕망이 이제 노골적으로 고개를 들고 일어나 암암리에 그 결핍을 항의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제 결핍에 시달리게 된다. 그전에는 어떤 하나의 욕망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욕망에 대한 결핍을 애서 억누르고 무의식 밑으로 집어넣어 버려가지고 문제가 안 됐는데 집중적으로 추구하던 욕망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욕망들이 드디어 무의식의 또는 의식의 어떤 벽을 뚫고 올라온다. 그러면 결국은 또 결핍에 시달리게 돼. 그 결핍에서 오는 불쾌감을 잊기 위해서 이미 달성한 지위에 따른 권력을 죽으라고 이렇게 발휘하고 누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차피 어떤 한 모든 욕망을 다 충족시킬 수도 없고 발휘할 수도 없고 충족시킬 수도 없고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나름 성과를 내므로써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할 것인데 그렇지만 다른 배제했던 그 욕망이 들고 일어날 때에는 결핍을 느끼면서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 삶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기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권력관계에 할 수 없이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부정하고 억압했던 욕망을 충족하고자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껏 획득한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불안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이에 자신보다 못한 자들을 찾아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함으로써 파편화되어 주어지는 그나마 불안한 쾌감을 쫓게 된다 하겠습니다. 그것이 권력이라 할 수 있겠는데 행복이 있다면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 있다면 쾌감의 지속 혹은 거꾸로 말하면 지속적인 쾌감 어쩌다가 한번 있는 쾌감은 행복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또는 그와 동시에 여러 영역의 쾌감이 하나로 통일되었을 때 행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의 쾌감은 행복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그래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아마 없을 것이다. 왜? 선택적으로 욕망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욕망은 항상 결핍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실의 쾌감과 전혀 이질적인 쾌감이 하나 있습니다. 현실이 인정하지 않고 금기시하는 쾌감입니다. 이 쾌감은 대단히 날카롭다 하겠는데 죽어도 좋아라는 확신을 수반합니다. 죽어도 좋아. 그런 영화 제목이 있었죠. 70대 노인들이 사랑하는 건가 하는 게 있는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것도 또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죽어도 좋아라는 확신이 수반되는 어떤 욕망의 추구 또는 그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또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기묘한 대상 아까 매혹적인 어떤 대상이 나타났다.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했을 때에 죽어도 좋아라는 확신을 수반하면서 뛰어들 수 있는 어떤 쾌감의 영역이 있지 않겠나라고 합니다. 그런 만큼 죽어도 좋아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위험하기 짝이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현실이 가장 깊게 그어놓은 금기의 선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금기의 근본적인 극단적인 형태죠. 자, 탁월한 철학자들은 정말 눈치가 빠른 것 같아요. 하이데거는 다들 알다시피 우리 인간이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했죠. 그냥 생물학적으로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죠.
죽음을 향한 존재라는 이야기는 죽음을 끌어당기는 존재다. 미리 앞서 나가서 죽음을 끌어당겨서 가장 위험한 어떤 상황, 그 어떤 규범도, 그 어떤 도덕도, 그 어떤 현실의 강압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신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것, 특히 심지어가 아니라 특히 신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추구한 거죠.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게 인간이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타이어는 위반이 없는 곳이 쾌락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타이어는 위반의 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쾌감의 밀도가 높아지고 강도가 높아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쾌감을 쫓는 것이 에로티즘이다. 또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존재를 끌고 가는 것이 에로티즘이다. 이런 말도 바타이어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보다 앞서서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이 꾸민 이반 카라마조프의 입을 통해 가지고 신이 없다면 무슨 지식은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이 없다 할지라도 현실이 있기 마련인데 현실에서 요구하는 금기, 그 경기에 따른 규범과 도덕 등등이 다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투쟁의 관계에서 요구하는 인정받기 위해서 준수해야 될 어떤 뭐가 있을 것인데 도스토옙스키는 그런 일체의 것들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인간의 근원적인 충동을 말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도스토옙스키는 프로이트의 선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프로이트는 죽음 충동이 근원적임을 역설했죠. 이 부분은 참 묘한 대목이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모든 생명체는 생명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게 있다. 이런 게 있거든. 이게 죽음 충동인데 이거하고 비슷한 게 사르트르가 적자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대자 존재와 적자 존재가 대자 존재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성적인 여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있고 적자 존재는 그 자체로 그냥 전혀 반성적인 게 없는 또는 존재 자체 또는 구토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묘한 마로니의 뿌리든지 또는 이렇게 조약돌이든지 이런 뜬금없는 부조리한 존재로 다가오는 뜬금없는 어떤 느닷없이 다가오는 아주 이질적인 존재를 적자 존재라고 일컫는데 그 적자 존재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욕망이다 이런 말을 또 하거든요. 이게 묘하게도 우리 인간에게는 삶을 넘어서고자 하는 이상한 욕망이 있다. 충동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기에 그래서 이들은 은근히 불안하고 위험하기 이를 데 없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쾌감을 역설했다고 하겠는데 여기에서 행복이니 불행이니 하는 것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하겠습니다. 사르트르의 말을 약간 원용해 말하자면 차라리 순환일 수밖에 없는 열정의 비극이다. 파시옹 그런 게 열정도 되지만 순환도 되죠. 묘하게도 이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순환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엄청난 어떤 열정적인 온 존재의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그러한 어떤 결정적인 순간
마치 니체, 릴케가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주여 이제 당신의 그림자를 해시계 위에 올려놓으십시오라고 한 그 결정적인 극적인 순간 이런 거에서 그 극적인 상태에서 행복이니 불행이니라고 하는 이런 조잡한 말을 갖다 붙일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미안한데 행복 불행을 조잡하다 했어. 이런 지경에서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하지만 굳이 행복을 찾는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죠. 예전에 좀 안타깝게도 일찍 먼저 가신 김진영 선생님, 김진영 선생님이 철학 아카데미 대표였죠. 저보다 나이 3살 많은데 이 양반이 60 한갑 조금 넘어가더니 나보고 광재 선생이라 그러는데, 야, 광재 선생이 노안은 완전 저주야 저주 이러더라고요. 언젠가부터 매력적이다 싶은데 분명히 매력적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여성이 지나가는데도 별 동료가 없더라는 거예요. 안테나가 마비돼 버린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 양반, 돌아가신 양반, 덜먹이 뭐한테 이 양반이 그래서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병원에 가가지고 호르몬제를 맞은 거예요. 야, 이게 너무 펑퍼짐해져 버렸다. 넓어져 버리고 나이 드니까 이건 뭐 이게 인간이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호르몬을 맞았더니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막 진짜 아름다운 막 모습이 막 들어오고, 열정이 솟는 것 같고, 아까 이야기처럼 죽어도 좋아 싶은 어떤 이런 상태가 다시 도래하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밌는 이야기. 너무너무 그래서 기분이 나쁘더래요.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더래요. 뭐가 기분 나쁜 거냐? 그런 느낌이 왔다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이때까지 아름답게 젊은 청춘 시절에 어마어마하게 막 고뇌, 막 심지어 정신병 걸려가지고 막 독일에서 정신요양소에 가가지고 뭐 좀 있기도 하고 막 이런 어떤 고뇌와 고통 속에서도 삶의 어떤 뜨거운 어떤 뭔가를 느끼면서 살았다. 그래 소설도 막 이렇게 열심히 써본다고 하다가 다 실패하기는 했지만 그런 것도 있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다 그게 호르몬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호르몬에 좌우되는 이런 존재에 불과한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시는 병원에 가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핵심은 노화가 저주다라고 하는 데서 시작됐는데 드러난 정체는 인간이 호르몬에 꼭두각시였다. 이렇게 느낀 그런 느낌이 오더라는 거예요. 신경생리학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정말로 호르몬이 무섭습니다. 조증 상태에 올라서면 천재적인 직관력이 발휘됩니다. 하루에 잠 2시간만 자고도 6개월씩 1년씩 막 가는데도 피곤함을 몰라요. 이 조증 상태에 가면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쏟아붓게 되는데 그게 자기가 쏟아부으려고 해서가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범이 누구냐? 뭐냐? 글루타메이트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글루타메이트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많이 나오게 되면 조증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니체 이런 사람들이 그냥 생각이 얼마나 막 기가 막힌 생각들이 떠올랐겠어요. 조증 상태입니다. 우울은 뭐냐? 가바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점점 우울해져. 두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글루타메이트고, 두뇌를 갖다가 그냥 깔아앉게 만들고 모든 신경작용을 억제시키는 거, 이게 가바라고 하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가바를 잡는 약이 우울증 약인데 대표적인 약이 프로작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아마도 거기에 글루타메이트와 비슷한 화학 구조를 가진 게 들어있을 겁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한 번쯤 죽어도 좋아라고 하는 매우의 상태, 도취의 상태에 빠져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이 인간을 유혹하는 거죠. 안 해봐서 잘 모르긴 하는데 소설 같은 걸 보니까 정키라고 하는 브로즈라고 하는 인물이 쓴 소설이 정키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이거는 직접 거의 자기가 다 경험해보고 쓴 소설인데 LSD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감각이 한 100배 이상으로 밀도가 높아집니다. 소리의 섬세함이 100배 정도로 섬세하게 들리고, 색도 아주 섬세하게, 멀리 있는 것도 가까이 확 다가오고, 이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들면,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그렇게 확 진한 느낌으로 세계와 소통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풍경이 난지 내가 풍경인지 알 수 없는 이런 강렬한 것이 들어간다, 이런 겁니다. 멜로퐁티가 쓴 책에 보면 갑자기 마약 이름 생각이 안 나요. 예, 그 어떤 마약도 다른 선인장에서 뽑은 마약이 있는데 좀 있으면 생각날 겁니다. 이 마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소리를 들으면 색깔이 싹 공간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바이올린 소리를 들으면 파란색이 싹 공간에 퍼지고, 비올라 소리를 들으면 연두색, 초록색 같은 게 싹 퍼지고요. 트럼펫 같은 거 막 들으면 빨간 게 막 나오는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가 막 이렇게 뭐 음악을 들으면, 교향곡을 들으면 막 이 공간 자체가 확 색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상태를, 마약도 안 했는데 그런 상태에 빠져서 음악 활동을 하는 인물이 리스트입니다. 거꾸로 색을 보면 소리가 들리는 인간이 있어요. 그 인간이 칸딘스키입니다. 마약을 안 했는데 모르지 칸딘스키는 마약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리스트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리스트는 지휘를 하면서 교향악단들에게 막 소리를 쳐요. 좀 더 파랗게 연주해보란 말이야. 파랗게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교향악단들이 막 무슨 소리고 이래 되는 거죠. 그 자기 눈에는 이게 지휘를 할 때 소리가 이래서 색이 보이니까 그 색이 희미하다든지 뭔가 좀 엉성하다든지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어쩌다가 정명훈 선생이 지휘하는 이 교향악단하고 같이 연습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한참 하다가 잠깐 크고서 트럼펫 주자가 4명이
사관 편성은 트럼펫이 4개거든요. 삼관 편성은 트럼펫이 3개고, 그 트럼펫 수에 따라서 그 교향악단의 이 규모가 달라집니다. 그 기준이 트럼펫이에요. 트럼펫은 4개면 사관 편성이 아주 이게 큰 오케스트라가 아닌데, 그 4명이 그 트럼펫이 똑같이 부는 거거든요. 똑같은 음을 내는 건데, 그만큼 딱 그 중에 한 명을 지적을 딱 하더니 뭘 나오고 딱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소리를 더 크게 하래. 그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교향악단들이 100명이 있으면 100개의 소리를 따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지휘자가 됩니다. 그래야만 교향악단들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연주하는 사람이 자기도 알거든. 이 뭔가 오늘 좀 잘 안 된다, 뭔가 좀 실수했다 싶으면 반드시 지적이 들어오니까. 그런 어떤 감각의 세계, 이걸 한 번쯤 누리고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너무 억울하다 이런 게. 우리는 뭐 기본적으로 감각론자이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행복하지 않겠는가? 그 행복이란 말이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남을 보고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자, 현실로 돌아와서 굳이 행복을 찾는다면 현실이 용인하고 강압하는 쾌감과 용인한다거나 강압한다거나 쾌감하고 죽음을 요구하는 극적인 쾌감 사이 어디쯤인가를 탐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쾌감 모두 근원적으로 타인들과의 관계를 무시합니다. 현실 쾌감은 타인들을 배타적인 우월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죽음 쾌감은 타인들과의 절대적인 차단을 조건으로 삼니다. 둘 다 공존, 공감, 공향유가 빠져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사랑이 그래서 빠져 있습니다.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좋은 일을 한다는 건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입니다. 미안합니다. 좋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좋은 일을 한다는 건 크게 다르죠.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 욕을 들어 먹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쾌감과는 거리가 멉니다. 좋은 일은 쾌감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쾌감을 물론 수반한다고 해서 좋은 일이 아니면 물론이고요. 나쁜 짓을 하는 데에도 비록 불안할지라도 쾌감이 수반됩니다. 남을 위해서 일할 때만 좋은 일은 아니겠죠. 남과 무관하게 나에게 좋은 일도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나만을 위해 좋은 일이 반드시 나쁠 까닭은 없지만 무조건 나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사회적 동물이나 정치적 동물, 그리고 하이데거가 말한 공존재, 미트자인 문론하는 공존재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른 사람과 함께 얽혀 살 수밖에 없음은 상식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출세를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무슨 죽어도 좋아하는 식으로 발버둥을 치지 않더라도 우선 사랑하는 가족이 삼시세끼 굶지 않고 큰 병에 걸리지 않고 부자간에 오손도손 정을 나누면서 살면 그게 행복이지 뭐 달리 행복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때때로 안부를 묻고 지내는 몇몇 친구가 있으면 더욱 좋은 일이겠고 하는 생각을 덧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리 녹록지 않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형제들 간에 싸우기도 하고 상속을 놓고, 부부 간에 뭐가 그렇게 문제인지 싸워가지고서 헤어지기도 하고, 헤어져 본 적이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자, 현실의 각박함은 우선 차치하고라도 같이 살다 보면 불만으로 인해 간섭하게 되고, 간섭받다 보면 귀찮아지고,
심하면 싫어집니다. 그 인간이.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게 여간 성가실 일이 아닙니다. 한 번 살다가는 인생인데 이렇게 성가시게 살려고 내가 태어났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칫 각자 알아서 살자 하는 결론에 이르기 십상이고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머니 책임이니 하는 일을 덕목으로 올려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러고 보면 혼자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같이 잘 사는 게 문제가 된다 하겠습니다. 혼자 잘 살 수는 없죠. 어차피 같이 살게 돼 있는데 혼자 잘 사는 게 뭐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같이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물음을 던질 때 우선 잘 사는 게 뭐 어떻게 사는 건지 알아야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 제기도 물론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가장 손쉽게는 자족할 수 있는 욕망을 성취하는 걸 답으로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핍에 시달릴 수 있는 욕망 말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욕망만 이렇게 일으켜서 살면 될 것 아니냐. 달리 생각해서 인간이란 어차피 결핍이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한 가지 욕망을 어느 정도 충족하고 나면 다른 욕망을 발휘해 충족하고자 하기 마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말이 쉽지 자족이라는 게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반론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그와 달리 어차피 자기 깜냥으로는 되지도 않은 일을 시도하다 보면 괜히 고생만 하고 아무 성과도 없을 터이니 먼저 자기 깜냥을 잘 알아 적절히 삶을 도모해 나가는 게 현명한 처사고 그러다 보면 자족할 수 있는 마음 상태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거라는 답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쯤 되면 사촌이 논을 사도 배가 안 아플 것이고 나무의 밭을 지나가도 나무의 밭에서 자라는 곡식이 내가 키우고 있는 내 밭의 곡식보다 더 잘 자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것이고 자족한다고 해서 남들의 잘못을 눈 감아 줄 일은 아니죠. 따질 건 따져야 합니다. 이건 제가 잘 못해서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제가 잘 따지지를 못해요. 한편으로 마음이 약해서 그렇다 이런 게 있는데 두려워해서 겁을 먹어가지고 따지게 되면 이게 시끄러워지잖아요. 싸워야 되고 이게 아주 무능력해요. 제가 그 따지기 싫어가지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귀찮으니까. 그 좀 따져가지고 좀 개선을 할 수 있고 서로 좀 이렇게 따져다 보면 내가 잘못한 건 네가 잘못한 거 이렇게 뭐 드러낼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을 건데 그게 귀찮아가지고 이혼해버리고 그래야만 남이 나의 잘못을 따질 때 당연하다고 여기고 성찰할 수 있을 거다. 나도 남에게 막 따질 건 따지니까 남이 나에게 따질 거 따질 때 용납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 깜냥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좀 성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인생에서 최대의 적을 한 가지 들려면 에라 모르겠다 어찌 되겠지 하는 심정이라고 여겨집니다. 남과 부닥치는 것을 싫어해서 매사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 습관이 되면
나와 부닥치는 것마저 실내에서 게을러집니다. 어찌 되겠지 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이게 또 고백을 하자면 이 강의록을 작성이 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생각을 안 해보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오래전부터 우리 하기로 시작하고 하필이면 또 내가 또 나이가 제일 많다고 나보고 제일 먼저 하라고 이래가지고서 그때부터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뭔가 길 가다가도 좀 떠올려 보려면 잘 안 떠올라. 결국에는 미루다가 어찌 되겠지 그런 게 있었어요. 조광진 네가 뭐 시간이 닥치면 무슨 짓을 하도 하겠지. 이런 어떤 것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오늘 새벽 5시까지 쪼그리고 앉아갖고 겨우 4페이지 쓴 겁니다. 그래가지고 8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준비 좀 하고 밥 먹고 차 몰고 왔는데 약간 걱정했어요. 나도 모르게 졸아가지고 빡치게 할까 봐. 그렇게 겨우 지어낸 게 이겁니다. 지어낸 게. 어찌 되겠지 하다 보면 엉망이 되어버리는 수도 많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심하게 말하면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쁜 일이라도 하는 게 낫다. 하도 지금 대통령이 문제가 많으니까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했다 하면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렇지만 보통 우리의 삶에 있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나쁜 일이라도 하는 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쁜 일이라도 하면 남들이 나를 나쁘다고 평가하고 비난함으로써 나 자신을 일깨우는 계기라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안 둬버립니다. 무슨 일이건 해야만 하다못해 불운이라도 닥칩니다. 불운이라도 닥쳐야 세상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야, 이거 뭐야 이거. 이런 게 되는 거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갖고서 이 뭐야 라고 해가지고서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관심을 갖고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조금이라도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다. 자, 이점에서 하이데거 이야기를 했으면 싶습니다. 하이데거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이끌어서 마음섬 조르개라고 하는 걸 마음섬이라고 번역하죠. 마음섬이라고 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은 신경을 쓰면서 살기 마련이다. 우리 인간은. 나 자신에 대한 신경 쓰고 관심을 갖는 게 출발점이겠지만 하이데거는 그런 말을 안 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은 남들에 대한 관심이 깔려있기 마련이잖아요. 나로서는 이 일이 좋은데 남들도 이 일을 좋아할까? 그 일보다 이 일을 좋아할까? 라고 생각을 암암리하고 있고 나에게 좋은 일이 남에게는 나쁘면 어쩌지? 너희 좋고 매부 좋은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텐데 그런 일이 뭐 없나? 저 사람과 같이 일하면 좋을 것만 같은데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할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저 사람에게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 내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일이 남들에게도 좋으면 참 좋을 텐데 어떤 일이 그런 일일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는 거죠.
남이 뭐라고 하건 말건 내 마음대로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인간이 있다고 이야기하긴 합니다만은 남도 하다못해 자기 자신을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아서 더욱더 힘을 발휘하고 싶은 그걸 통해서 쾌감을 누리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누리기 위해서라도 남을 신경 씁니다. 신경을 쓰면서 살기 마련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면서 살기 마련이라는 거다 하겠습니다.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네 갈 길을 알아서 가도록 해라 라는 말이 워낙 그럴듯한 것 같이 들리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말은 한편으로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음을 일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네 갈 길 알아서 가라 라고 하는 것은 주체성을 강화시키고 자율성을 이렇게 고추세우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을 무시하고 자신의 삶을 자신이 인정하면 그만이라는 안하무인의 오만을 일러주기도 합니다. 한 면만 있는 종이는 없잖아요. 항상 뒷면에 있기 마련이고 안감이 있기 마련, 겉감이 있으면 안감이 있기 마련이고 옷이라고 하는 게 하물며 인생은 오죽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일을 대하며 진지한 건 괜찮지만 심각한 건 위험합니다. 뭔가 심각하게 달려드는 거 있잖아요. 심각한 인간 진짜 조심해. 좀 진지한 인간은 좀 좋은 말로 깊이가 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심각한 인간은 표면에서 놀면서 공격적인 뭔가가 있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진지함하고 심각함하고 그게 사촌 아니에요. 진지함이 도가 조금이라도 지나치면 심각함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너무 진지해도 못 쓴다 이럴 수 있습니다. 친절함이 도가 조금이라도 지나치면 간섭이 됩니다. 마침내 아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함부로 친절히 대할 일도 아니다. 함부로 친절하게 대하다가 욕 들으면 오지랖이 넓다는 둥 이런 말도 들어가면서 섬세함이 도가 조금이라도 지나치면 예민함이 됩니다. 섬세한 거는 괜찮은데 예민한 거 그것도 참 문제인 거예요. 예민한 인간은 심각하게 일습니다. 또 그래가지고 남들에게 날카로운 면모를 보이게 되는 게 있다. 그죠? 세심함이 지나치면 비겁함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 이러잖아요. 그 말 맞나?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라. 그거 언제 건너요, 그러다. 세심하게 신경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조금 도가 지나치면 비겁함으로 됩니다. 사랑이 자칫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애착이 되잖아요. 애착이 조금 더 심해지면 집착이 되잖아요. 참 어렵습니다. 용기가 지나치면 만용이 된다는 건 다 아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통적으로 중용을 최고의 실천적인 덕목으로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경우와 상황에 따라서 다 뜻이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진다라고 하겠습니다. 남 눈치 보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 눈치를 너무 많이 보니까 남 눈치 보지 마라 하겠죠. 남 눈치 안 보면
그게 인간입니까? 남 눈치 봐야죠. 당연히. 그죠? 우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남 눈치 보지 말고 그런 말이 아주 그럴듯한 뭐 교훈인 것처럼 자아 발견, 자아 실현 이런 말 많이 하고 개성을 살려야 된다 이런 말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하이데거는 그런 말 해요. 하이데거가 그런 말, 하이데거의 뿌리를 두고 있는가? 각자는 자기 존재의 빚진 자다 그래요. 하이데거가. 뭐 내가 내 존재의 빚진냐. 네 존재를 책임지고 네가 형성해 나가야 된다. 어느 누구에게도 핑계 댈 수 없다. 이런 뜻이겠는데 이게 또 기독교하고 연결되면 원죄로 연결돼요. 하이데거적인 기독교 신학. 나는 내 존재의 빚진 자다. 이거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이가 내 존재의 빚진 자라는 이야기예요. 조금 달리 말하면 결핍일 수밖에 없고 그 결핍을 메우는 것이 삶의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야만 실존이 또는 그런 과정 자체가 실존적인 방식이고 자기 존재를 자기 존재에 대한 빚을 갚으려고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물론 뭐 하이데거는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요. 그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에게도 근거를 두지 않는다 라고 결단을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젊을 때는 참 그럴듯했는데 특히 독재 정권 시절에 박정희가 살아있을 때 하이데거는 정말 큰 힘이 됐어요. 그 하이데거 하려고 현상학을 했어요. 책을 보다 보니까 학부 때 책을 보다 보니까 하이데거를 하려면 후설의 현상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대학원 가가지고 하이데거 하려고 후설을 시작했는데 막상 후설을 하다 보니까 하이데거보다 더 재밌더라고요. 근데 후설을 하다 보니까 또 골치 아파져가지고 할 수 없이 또 관념론적인 거에 또 시달려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또 멜로봉티 쪽으로 이렇게 선회를 하게 됐는데 그 중간은 마르크스가 있었던 것이고 이제 이런 게 뭐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존 철학은 극복되어야 한다라는 게 마치 공식처럼 이렇게 이야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학부 다닐 때 신학교를 다녔습니다만 신학교 다닐 때 80년 전두환이 들어서려고 해서 그때 군복무 마치고 3학년에 복학했을 때인데 그 신학교에 학생들 선동해가지고 한 800명이 이렇게 선동하다 보니까 막 대표보고 차까지 막 대동해가지고 막 일개 중대가 학교 교문 앞에 막 서고 고성능 망원경 망원경이 붙은 사진 갖고 막 찍고 세단차 새카만 게 막 6대가 오고 막 이랬었어요. 그 와중에 그렇게 되니까 학교 수업이 전면 중지되고 전부 다 구경하러 다 나왔어. 구경하러. 구경꾼이 800명이고 요 데모한다고 이 하는 친구는 8명이고 그냥 우리 서클 아들 거기에 딱 한 명이 더 붙어. 그때 제가 메가폰 들고 선동을 했는데요. 얼마나 웃기느냐면 그 800명을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실존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친구한테 욕들을 먹었어요. 야, 이 새끼 끝나고 나는데 그래서 실존이 왜 나오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하이데거예요.
모든 독재는 내 존재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걸로 생각을 했고, 독재를 갖다가 일단 무너뜨려야만 기본적으로 실종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라도 마련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렇죠. 내 존재만 하더라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바깥에서부터 교련을 하라 그러고 장발하지 말라 그러고 온갖 이상한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지랄하냐 이거였어요. 근데 이제 좀 철들다 보니까 또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시간 다 돼서. 굳이 행복을 말해야 하는가? 행복한 자는 과연 자기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느낄까? 근데 흔히 말할 때 행복감이 없이는 행복이 아니다. 행복한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해요. 행복하다고 느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윤리학에서 희한한 말을 만들어냈어요. 행복정 그런 게 있습니다. 알약 하나가 있는데 행복정. 그 알약을 먹으면 마약 비슷한 겁니다. 알약을 먹으면 무조건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행복해. 기분이 좋아요. 그 약을 너 먹을래 안 먹을래? 그런 거예요. 대부분 안 먹는다 하지. 그죠? 그 누가 먹겠어요? 그 약 먹는 순간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김진현 선생님 호르몬. 행복이라고 하는 게 행복감이라고 하는 게 그게 자기 기만이고 허황한 느낌일 수 있다. 충분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행복하다고 느끼는 자는 과연 행복할까? 행복은 자기 기만이 아닐까? 행복이란 말에서는 왠지 뭔가 달콤한 맛이 나긴 합니다. 방금 행복증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당위증 그런 것도 있죠. 설탕옷을 입힌 약, 알약. 행복은 쓰디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기꺼이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의지를 오히려 약화시키는 설탕옷은 혹시 아닐까? 맞닥뜨리는 걸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래서 달콤함을 찾아서 자꾸만 가도록 만드는 이런 설탕옷이 아닐까? 조금 비유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주변에 불행한 자들이 확연히 많은데도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는 잘 몰라도 남이 행복한지 불행한지는 안다고 말이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그 말에 얽매이지 않을까?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 굳이 양손을 펼쳐 손가락을 쳐다봐야만 손가락이 10개인 줄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하면 됐지. 사랑한다는 말을 굳이 이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왜 그렇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것 같아. 남자들은 여자가 사랑한다 이러면 겁을 내고 겁을 내요.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사르트르의 유명한 자유와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충분한 가운데 나를 사랑해 주기를 이랍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상태에서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해요. 사르트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충분한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나를 선택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 이거는 사르트르에서는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을 자유가 없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가지면 남이 가질 수 없는 건 행복이 아닐 겁니다.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 그럼 그게 행복일까? 굳이 행복을 말한다면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남들도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을 실감나게 사랑할 때 그때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마지막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게 공향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열심히 철학 공부를 하면 나에만 좋은 게 아니라 내 철학 공부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거야. 다른 사람이 좋을 거야. 라고 하니까 학문이라고 하는 게 전통 역사적으로 큰 가치가 있는 것을 하잖아요. 예술도 뭡니까? 내가 바이올린 잘 치면 내가 기분 좋아요. 내가 바이올린 연주 잘하면 듣는 사람 다 좋잖아요. 내가 바이올린을 잘 치면 다른 사람은 바이올린을 잘못 켜게 돼 있다. 무조건. 내가 돈을 많이 가지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돈을 많이 부라고 하는 것 돈이 아니고 부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부유하다면 다른 사람은 반드시 상대적으로 빈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다 이러면 부라는 게 없잖아요. 권력도 마찬가지죠. 권력이란 그래서 배타적인 소유를 중심으로 한 것이고 기본으로 한 것이고 예술, 학문, 종교는 좀 애매하긴 한데 적어도 학문과 예술, 특히 예술은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도 좋고 다른 사람이 좋으면 나에게도 좋고 이게 예술의 근본적인 힘이죠. 그게 행복이 굳이 중요하다면 행복이 굳이 중요하다면 그러한 걸 실감나게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래서 니체가 말하던 예술은 인생의 치료제인데 예술 게다가 예술 오로지 예술뿐이다 이러잖아요. 강조를 엄청나게 해요. 니체가 엄청 눈치 빠른 인간이죠. 어줍지 않은 이야기 듣는다고 쓰고 말았습니다. 불행하게 만들 죄송합니다.